예, 안녕하세요. 추승근 행진사입니다. 예, 육아, 육성 갤러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재무, 재테크, 그리고 뭐 행정사 관련해서 뭐 소송 준비나 그런 이제 통역, 출입국 관리 관련된 비자 업무, 그리고 사업장 노무, 세무 인허가, 법인 설립 및 진로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2023년 개인연금 최종판, 세액 공제부터 연금 소득세까지 좀 하나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연금이고, 세금 절세 혜택까지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우선 제가 게재를 해놨고, 2001년부터 매년 이렇게 갱신해서 2023년 버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층 구조 중 마지막 단계를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를 올려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은 다른 영상과 다른 이제 블로그 내에서 다른 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죠. 직장을 가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근로자다, 직장에 이제 종속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은퇴 후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는 게 이제 개인연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연금 구조는 3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냥 적금 들고 저축하면 되지 왜 연금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절세 혜택 때문에 그런데, 연금 국가에서도 이제 세금 설계를 할 때 국민들이 가계 부채가 이제 적고 또 풍족한 여유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 법에 따라서 이제 세금 절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가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여유가 있다면 이제 개인연금을 이제 드는 겁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두 개로 나뉘어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2000년도 12월까지만 판매됐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연금 저축, 이게 소득 공제를 해주는 개인연금 저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판매를 안 하고 개인이라는 이름이 빠지면서 연금 저축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글자가 빠지면서 이제 연금 저축 혜택도 사실상 이제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현재 남아있는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만 됩니다. 물론 비과세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연금저축은 앞에 말씀드린 국민연금, 퇴직연금 말하는 일반 연금이냐, 아니면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 펀드냐, 보험이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없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가입을 했겠죠. 연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현재는 이제 연금저축,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1,8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있으면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굳이 400만 원 이상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뒤에 이제 납입 전략과 관계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80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해서 여유가 있다 하면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4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연금 소득세와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을 초과한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게 좋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라고 보면 돼요. 세금 절세가 되는 장기적인 펀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납입과 중도 일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고를 수 있는 게 어느 회사, 어느 투자 회사의 어떤 상품, 아시아, 베트남, 이렇게 국가적인, 그리고 사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용 금리는 주식이라고 본다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 연금 수령 기간은 그 대신 이제 확정형으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최저 보장은 안 해주고 예금자 보호도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유 납입, 중도 인출이 좀 제한이 되죠. 횟수가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고를 수 있는 것도 이제 사실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최저 보증 이율, 공시 이율을 따라가서 연금 수령 기간은 확정형, 종신형으로 할 수 있고, 최저 보장,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최소 10년은 당연히 이제 납부는 해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사업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많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고 저는 이제 권고하고 싶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이제 세액공제, 그리고 일반연금은 비과세인데,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구간인 4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는 거기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은 비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볼 때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이제 비과세 상품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직장인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400만원 한도로, 그러니까 월 33만원 정도 개인연금을 들었을 때 매년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직장인이라면 절세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여유자금은 개인연금에 드시라, 그리고 개인연금 중에서도 보험보다는 펀드에 드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 세제 적격 요건으로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불입 한도는 1,800만원이고 연간, 세액공제는 400만원 한도,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령 기간은 55세 이후에 수령하도록 퇴직연금 법상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제 연금 수령을 할 때도 그 세법상 뒤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늦게 받을수록 이제 세금을 덜 떼겠죠. 그리고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해서 세금을 더 늦게 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돈을 받아 쓰려면 55세 이후에 5년간 연금식으로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세액공제가 400만원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이유는 뭐냐? 굳이 1800만원까지 상한까지 납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은 비과세로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뺄 수 있다는 건데, 노후에 이제 퇴직금이 약 6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일시금으로 상환받는다고 했을 때 퇴직소득세율이 2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소득이 많고 많이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최대 한도까지, 납입 한도인 1,800만원까지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직장 가입자가 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지갑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세액 공제 비율이 개인 사업자보다 더 높죠. 예, 더 높고, 보면 뭐 최소 1.2% 이상 연금저축 직장 가입자가 이제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이런 연금적인 혜택에서 보면 그 직장 가입자가 좀 유리한 면이 많아요. 이런 세금도 이제 회사에서 절반씩 내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그런 부분 이제 회사에서 절반씩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1.5%, 1.2%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있는 건 아니라서 개인연금은 권고할 만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6만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4천만원 이하시 60만원이 세액공제 최대치입니다. 다음으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게 참 가슴 아픈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금 구조가 종합, 합산이면 좀 안 좋은 거고, 분리, 뭐 따로,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때 종합소득세 같이 낸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이제 합쳐가지고 크게 때리겠다, 퍼센테이지로 때리겠다라는 얘기고, 분리과세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전체랑 같이 합하지 않고 따로 떼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할게 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금 수령을 나중에 이제 받을 때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또 건보료랑 또 연동이 돼요. 그래서 참 좀 골치 아프고 좀 골 때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이제 납입 전략, 그리고 수령 받을 때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엑시트 전략도 이제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플러스 임대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이제 부과된다면 비과세 범위를 초과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연금 1200만원 초과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로 빠진다는 거는 뭐 6%, 15% 세금 내는 문제가 아니라, 뭐 1원이라도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건보공단에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 건보료가 지금 재산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웬만한 중산층이라면 작게 내지 않아요. 기본 뭐 15만원부터 뭐 25만원, 30만원 뭐 기본 이렇게 내기 때문에 연 뭐 2, 300만원 우습습니다. 이게 참 이게 좀 가슴 아픈데,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게끔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면, 보통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식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피부양자 자격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을 하면 건보료도 안 내잖아요. 이게 뭐 한 2, 300만원 낼 것도 안 내는 건데, 이게 괜히 종합소득세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도 이제 뭐 박탈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연금소득자, 너 임대소득자인 너 김장하고 있니? 이게 참 이게 정부에서 다 털어갑니다. 참 암울한데, 그래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아래 보면 이제 계약이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계약이체라는 거는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도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연금의 경우에 차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비과세 범위 안에서 운영하기 위해 A, B, C 회사로 각각 분할하여 납입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200만원 자, 이거 아래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계약 이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 계약 이체란 연금저축 계좌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저축 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고 세제 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연금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나눠서 불입을 해라, 나눠서 저축을 해라, 납입을 해라. 왜냐? 여기 나오네요. 그래, 단 조건이 있네요. 연금 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 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 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좌 이체가 제한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이제 적게 떼는 구조인데, 연금 수령은 이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가입 시 이제 의무 가입형이 있고, 확정연금형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딱 받고, 상속연금형은 이제 생존 시까지 이자만 받다가 이후에 원금은 상속 재원으로 넘어감. 상속연금형. 그래서 연금 수령 시 또 이게 세금은 사실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전까지는 이제 5%, 80세 이전까지는 4%, 80세 이후 3%, 이렇게 이제 1%인데, 이게 10년 단위 1%면 너무 했네요. 예. 그래도 1%씩 연금 소득세가 낮아진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의사항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개인연금 수령 시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뭐냐?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넘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비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비세 대상이 되는 건 이꼬르 공보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사적연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3에서 5%, 아까 보셨죠? 3에서 5%의 차등 연금소득세가 이제 계속 부과가 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6에서 42%의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로 세금 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디 신고하거나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무섭죠? 알아서 신고 안 해도 다 떼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이게 개인연금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고, 예를 들면 55세에 받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인 경우 1200만 원이 수령 한도입니다. 만약 5년으로 연금 신청을 하면 2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연금 소득이고 800만 원은 기타 소득이나 퇴직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 이전은 비과세입니다. 2001년, 이거 저희 아버지 세대는 기본적으로 다 비과세죠. 자, 개인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하지만 개인연금 4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연금 수령을 받는다면 비과세 부분부터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연금 수령을 받는다면 비과세인 부분부터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연금 불입기간을 A, B, C로 각각 달리하면 1800만 원의 상한선까지 우리가 계속 연금을 불입을 했을 때 개인연금 수령 시에 1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구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건보료를 내냐, 종합소득세를 내냐, 지금 두 가지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또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600만 원 정도 있을 경우에는
이자 소득 15.4%를 떼고 종합 과세 대상자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종합 과세를 뭐 연금을 하는데 뭐 절세하려고 연금했는데 종합 과세 하면 되게 뭐 헬로 뭐 헬이죠 헬 뭐 세금 뭐 다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개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월 80만 원까지 월세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활용하시는 게 절세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건보료 부과 기준은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3,200만 원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2,500만 원으로 이제 바꿨어요. 지금 이제 계도 기간인데 2024년부터는 2,500만 원 건보료 부과 기준이 연금 2,500만 원부터 이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 개인연금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위에 보셨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에 한해서 공적연금에 한해서 이제 2,500만 원 이상 더 많이 받았을 때 이제 건보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네요.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세는 이제 건보료가 문제다.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고려하셔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계산을 예시를 들었는데 연금 수령 나이가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이므로 1200만원 곱하기 5% 하면 연간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시에는 10년 이내에는 70%,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30% 감면을 추가로 곱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10년 초과 시에는 60%를 이연하여 분리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소득세 구조를 보면 여기 이렇게 종합소득세, 급여나 기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소득공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이제 소득세 세율을 정하는 이제 순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정하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과세 표준에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 보험료 등 뗍니다.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도 소득세, 그 근로소득세 관련해서도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여기 나오죠. 1200만원 1200만원은 6%까지 6% 세율이 있고, 자, 여기 나오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공제세액을 뺀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3천만원이다. 그럼 세율은 내가 3천만원이다면 여기에 이제 15%죠. 그럼 15%를 곱하고 이게 108만원은 이 1200만원에 대한 6%예요. 이전 여기까지는 이제 108만원 떼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1200만원 초과한 이제 3000만원까지, 그럼 3000만원 빼기 1200만원 하면 1800만원이죠. 그 1800만원에 대해서 15%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전기세와 같이 누진세 개념이에요. 과세 표준은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을 뺀다.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이제 매출, 내가 얼만큼 매출을 발생을 했고 거기서 매입세액이 뭐예요? 내가 쓴 거잖아요. 나 이만큼 샀다. 비용이 되겠죠, 거기다. 매입세액을 빼고, 그리고 공제세액. 공제세액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이런 공제, 또 비과세라든지 그 공제세액이 돼 있죠.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 표준의 세율, 그리고 누진 공제액을 뺀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좀 서머리해서 드리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개인연금을 하신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개인연금을 하셔야 된다면 400만원까지만 하지 마시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1800만원까지 하셔라. 그리고 1800만원까지 하실 때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드시고, 연금저축펀드는 제가 따로
다음에 포스팅 하겠지만 이게 펀드 사업비가 보험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이윤이란 자체가 뭐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적고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연금저축보험 이제 운용사 수탁사를 고를 때 좀 뭐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데 저는 뭐 포스증권이 좀 싸긴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포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수수료가 좀 싸서 저는 이제 거기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용을 하고 계좌를 만들 때 계좌 한 개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계약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세 개를 만들어 최소 두 개는 만들어라. 두 개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받을 때 비과세부터 받잖아요. 비과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이게 4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을 뭐 비과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는데 12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게끔 분할을 할 수 있겠죠. A 계좌로는 A 계좌로 만약에 뭐 절반, B 계좌로 절반 넣었다. 그럼 이걸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받는 시기를. 그렇게 해서 받는 시기를 수령받는 시기를 조절하면 1200만 원에 맞출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어렵다 싶으면 저희가 또 댓글이나 언제든지 뭐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설계도 해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도 올리긴 했는데 한번 다시 찍어서 좀 더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열리고 또 퇴직연금 또 다시 해서 이제 게재할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